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민의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아는 변호사가 없을 때 어떻게 좋은 변호사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지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는 변호사가 있다. 본인이 직접 알거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저번에 한번 사건을 맡겼었는데 잘 처리해 주신 변호사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제 그분 통해서 하시면 좋은 점이 있죠. 네. 아무래도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일단은 지인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좀 더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모른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건 아닌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는 변호사가 없다. 네. 누가 이제 소개해줄 변호사도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도 없다. 그럴 때는 주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렇게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 뭐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하거나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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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처음에 인터넷을 켰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의뢰인이 돼보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뭐 다른 뭐 의사를 찾는다거나 이럴 때 검색을 하잖아요. 똑같겠죠. 네, 똑같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피부과에 관해서 피부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검색을 할 때 관련된 것을 검색을 해보고 어떤 블로그나든가 뭐 유튜브를 보고 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통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많이들 네이버에 그냥 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성범죄를 성범죄로 이제 입건이 됐다. 그러면 성범죄 변호사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서초동 형사 변호사 이렇게 치면 이제 쭉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중에서 뭐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서초동 형사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변호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다 광고입니다. 상위에 올라오는 것들이 변호사가 붙어 있는 대부분의 글들은 광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직접 뭐 양질의 글을 쓴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주고 키워드를 사서 상위 노출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블로그는 어떻죠? 블로그도 네. 이제 보면 상위 노출되는 것들은 막상 클릭을 해보면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변호사님들이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좋은 양질의 변호사를 찾기 위한 목적에는 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단순히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변호사일 뿐이지 그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지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요즘은 변호사님들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성범죄 변호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지 마시고 내가 궁금한 키워드 있잖아요. 강제추행을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 추행이 되는지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키워드 같은 것들을 넣으셔가지고 좀 보다 보시면 광고가 아닌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이 변호사가 좀 여기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놨는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글이 이제 단순히 이제 홍보 직원이 쓴 글인지 아닌지 사실 보면은 어느 정도 티가 나죠.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변호사가 자신이 수행한 업무 사례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좀 구체적이고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글을 쓴 경우들이 있고 또 유튜브 네, 뭐 사실 유튜브는 사실 요즘에 점점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이유가 딱 그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홍보 직원이나 아니면 홍보 업체에서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변호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했어요. 네. 이 변호사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를 몇 명을 추리세요. 줄인다. 근데 사실 그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뭐 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먼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아는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모르는 변호사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이 변호사의 경력이나 뭐 학력이나 연차. 뭐 연차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거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모든 변호사가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 들어가면 그 변호사 검색 탭이 있습니다. 저희 띄울 건데요. 변호사 검색 탭을 들어가시면 이름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치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명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름이 나오고 뭐 한자도 나오고 생년월일 나오고 소속해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격시험 나오고 뭐 사무소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민 변호사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법시험 51회 하면 51회 몇 회에 합격하신 거죠? 2009년에 합격했어요. 네, 2009년에 합격을 했고 저희가 그럼 10년, 11년 이렇게 연차를 확인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료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계산을 해보시면 네. 이제 연차가 대충 나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뭐 연차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연차가 그래도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가 된 지 1년밖에 안 된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생년월일이 나와 있잖아요. 생년월일과 자격시험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대략적으로. 빨리 붙었느냐, 늦게 붙었느냐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근데 있는데 꼭 빨리 붙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런 걸로 다 확인할 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이걸 보세요. 이거를 이 변호사님이 이제 다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정보들이 나오는 네. 건데 이걸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면 다 숨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 거를 검색을 했다. 그런데 정보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 연차나 뭐 나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 변호사가 맞는지 몇 년 차인지 정도는 사실 네. 저희는 의뢰인이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뭐 무조건 뭐 나이가 많은데 경력이 되게 짧을 수도 있는데 경력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맡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이기 때문에 네. 공개를 해놓은 변호사를 고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굳이 이걸 숨긴 변호사를 찾을 필요 네. 없으니까요. 객관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실 홈페이지가 네, 맞아. 보통 있죠.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본인들이 어필하고 싶은 이제 부분들을 보통은 이제 네. 잘 정보들을 올려놓거든요. 저희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민변호사 네. 이걸 보시면 이렇게 보면 학력, 네, 서울대학교 그러면. 법과대학 졸업, 그렇죠. 수능 만점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51회 사법시험 네. 합격, 사법시험 연선 수료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경력 변호사는 몇 회시죠? 저는 45기. 네, 몇 년 차시죠 지금? 저는 이제 8년 아, 차입니다. 네. 시험을 빨리 붙으셨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경력. 네, 경력에서는 뭘 보는 게 좋겠죠? 경력에서는 그리고 우리 민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세종 이거 대학로펌 출신이고 이제 사대로펌이죠. 매출 기준으로 한 3년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업무 분야도 한번 보시면 되고 변호사가 딱 어느 한 분야 업무만 하진 네, 않습니다. 맞아요. 보통 서초동 개업 변호사분들은 이제 여러 분야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집중하는 분야들이 좀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럼 홈페이지에 자기가 이제 집중하는 분야들을 조금 네. 이제 어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네. 한번 확인하시면 네, 참고가 될 수 맞아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 객관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는 이 변호사를 완전히 딱 지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네. 상담을 이제 해보는 거죠. 네. 상담을 당연히 해보셔야죠. 몇 명 정도를 한번 좀 추리. 제 생각엔 너무 많은 변호사를 하는 것도 네. 좋진 않고 한 네. 3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다음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3명 정도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린 다음에 네. 보통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네.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게 좋죠. 전화 상담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직접 보셔야지 네. 이 변호사가 나랑 맞겠구나 아니면 좀 책임감이 있겠구나 이런 거는 좀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래서 한 3명 정도 추려서 방문 상담을 하시길 권유드리고요. 네. 어, 사실 거의 네. 이제 같은 그 법원 앞에 모였기 때문에 나를 하루 잡아서 이제 네, 한 세 개 정도 이제 예약을 네. 잡으시면 네. 뭐 하루에 다 가능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3명을 추렸어요. 네. 그러면 상담에서 네. 변호사를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선택하세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일단 상담하러 누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변호사가 직접 나와야 되겠죠. 네. 네, 가끔씩은 변호사가 직접 안 나오고 그냥 사무장이 대신 나와서 상담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오히려 그런 경우도 많았죠. 맞아요. 최근에는 많이 주긴 했는데 그런 경우라면 사실 좀 거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사무장님 분들 중에도 아주 네. 경력도 많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변호사가 직접 일을 하는 건 변호사니까. 그쵸.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관계를 설명을 했을 때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 음. 그리고 뭐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는 변호사는 네.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경험이 많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깊이가 있는 네. 설명을 해준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고 좀 잘 알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상담하는 변호사와 실제로 수행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같은지 다른지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변호사들은 직접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어서 변호사라고 해서 밑에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되게 유명하고 광고도 자기 얼굴로 다 해서 상담을 했는데 아예 사건을 내팽개치고 전혀 모르는 변호사가 뭐 연락을 다 한다거나 서면도 다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파트너 변호사랑 모스랑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네. 일인데 이제 모든 파트너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일부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러니까 네, 수임만 해놓고 관여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변호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사실 네. 저희는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연차가 뭐 15년이다. 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다 해서 이제 맡기는 건데 막상 일은 그 변호사가 아예 관여도 안 하나 네. 이러면 좀 곤란하죠. 왜냐면 상담을 했던 그쵸. 변호사가 그래도 더 잘 아는 편이고. 그쵸. 아니, 그리고 실제로 네. 근데 뭐 되게 광고를 많이 하는 사무실은 네. 아예 상담 변호사 자체를 따로 뽑고 아, 그 수행 변호사 완전 다르게 분리를 해가지고 수행을 네.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행하는 변호사가 네. 전달이 잘 안 돼서 네. 완전 다르게 수행을 해서 네.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건 좀 저는 좀 부적절한 것 부적절하다고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상담을 하는 이유가 이 변호사한테 내 일을 맡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네. 건데 막상 상담을 해서 맡겨놨더니 일은 다 다른 이제 사람. 처음 아예 모르는 변호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좀 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변호사 파트너가 신경 쓰는지 안 쓰는지 상담 단계에서는 알기가 알 좀 수가 쉽진 없죠. 않은데,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님 직접 직접 해주시냐, 관여는 하시는 거냐, 네. 지금 연락은 직접 하시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나중에 아예 생판 모르는 변호사만 일을 하고 있을 때 문제 뭐, 제기가 가능하죠. 뭐 변호사 된 지 6개월 된 변호사가 네. 내 재판에 한 번도 안 나가는 변호사가 내 사건을 네.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거나 그쵸.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네.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선임 단계에서는 알기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도 없이 그냥 이거 무조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이제 네. 걸으셔야죠. 아. 사실 재판이라는 게 되게 상담 때랑 이제 재판이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등장하고 쟁점이 그쵸. 많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00% 승소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장담을 하는 거는 사실 무책임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패소가 가능한지, 이긴다면 어떤 부분이 이길 수가 있는지, 그리고 패소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 설명을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네. 뭐 100% 이긴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변호사는. 그러니까 일단 당장 수임하려고 이거 무조건 이긴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저는 상담했을 때 좀 이건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한테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변호사랑 상담을 했는데 그 변호사는 이거 무조건 이깁니다. 네.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사람 마음이 네. 더 이쪽으로 가게 그쵸, 되잖아요. 근데 막상 소송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100% 장담하는 변호사는 좀 거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사실 의뢰인들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싼 데를 가시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변호사가 본인이 어쨌든 이게 막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싸다고 해서 제대로 수행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아무리 간단한 소송이라도 6개월은 가고 네. 그 다음에 재판을 뭐 간단한 소송도 두세 번은 네. 하고요. 뭐 한 번에 끝난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한 쟁점이 나오면 1년 넘게 가잖아요. 네. 재판 뭐 대여섯 번씩 하고 뭐 많게는 10번 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건데 네. 이제 터무니없이 다른 데보다 적게 받는다. 이 경우에는 사실 그 책임감 있게 끝까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너무 수임료를 적게 받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네.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럼 그 변호사 적절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분 정도 정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비용도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본인도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분한테 그냥 덜컥 계약을 하진 마시고 네. 이렇게 한 3명, 4명 명 정도 정도, 네. 하셔가지고 비교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상담했는데 되게 잘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는 것 같고 네. 신뢰가 간다. 근데 비용도 적당한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네. 이제 선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선임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좋은 변호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변호사인지 아닌지라기보다는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내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네. 사실 변호사들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전부 다 다르고요. 맞아요. 또 이게 딱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보고를 하거나 뭐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없잖아요. 어떤 변호사분들은 아예 이제 자기가 알아서 다 진행을 하고 어떤 변호사분들은 이제 서면 초안도 다 미리미리 이제 의뢰인한테 전달을 해서 보여주고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확인을 받고 나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가고 나서도 재판에서 있었던 일들과 다음 길에서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아예 그냥 의뢰인은 손 떼고 아예 의뢰인한테 이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진행하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변호사들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변호사와 당사자가 한 팀이 돼서 의기투합해서 나아가는 게 사실 재판에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관계를 잘 아는 의뢰인과 잘 싸워주는 변호사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때 승소하시는 그래서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의뢰인이랑 처음에 뭐 자료 같은 거 다 받고 네. 상담은 다 했으니까 이제 빠져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또 해오잖아요. 네. 방어를 하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때 뭔가 처음에 이제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증거를 좀 더 추가로 수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의뢰인이랑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그 문제되고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건,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제대로 안 해서 뭐 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의뢰인들이랑 연락을 안 하는 변호사들이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제깍제깍 바로 연락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일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적어도 하루 안에는 연락이 되는 변호사가 좋죠. 아,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마리랑 밥 말고. 어느 정도 진행 상황에서는 공유를 해주고 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적어도 전달해주고 그쵸, 전달은 해줘요. 상대방이 이런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방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상의는 적어도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죄 주장하는 경우에는 뭐 검사가 뭐 어느 정도 어떤 주장을 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뭐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들을 더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쵸. 네,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네. 적어도 어느 정도 연락이 필요할 때 되고 사건 진행 사항들을 공유를 해주고 상의를 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고 책임감 있게 진행해주는 변호사다. 네. 네. 그렇게 근데 물론 이제 선임을 하기 전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변호사가 이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임해놨는데 이렇게 내 변호사가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네. 나 재판 진행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네. 길도 안 알려준다. 네. 이럴 때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한테 오셔야죠. 사실 한 번 선임한 변호사를 이제 변경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액 환불해주지도 않아요. 네. 하지만 만약에 정말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그때라도 뭐 전액이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환불을 받고 변호사를 변경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럼 뭐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네. 첫 번째는 블로그에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을 해서 양질의 정보를 쓴 변호사 몇 명을 추린 다음에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네. 그다음에 그 추린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들어가서 뭐 나이나 생년월일 나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연차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객관적으로 네. 등록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사람의 뭐 학력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또 업무 분야나 이런 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에 갔을 때는 변호사 직접 상담하는지 확인을 하고 상담 변호사와 수행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비용이랑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깊이가 있는 상담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너무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몇 % 이긴다 이런 거는 좀 거르시는 게 맞고 근데 사실 100% 이기는 사건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은 뭐 저희도 이긴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그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있지? 보수가 일반적인 게 평균적인 수준보다 너무 낮으면 또 거르시는 거 있고 너무 높은 건 저는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일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의뢰인이고 오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사무실은 찾아보니까 연차도 되게 낮고 뭔가 경력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돈을 너무 많이 불러서 이게 지금 사기꾼인가 변호사인가 약간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정말 진짜요? 그냥 한번 불러보는 거죠. 이렇게 불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좀 많아 보이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보수를 그냥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제대로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네, 맞아요. 뭐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관도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 특별히 엄청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도 막 한 10배 이상 부르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네. 굳이 그런 변호사한테 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했다면 소통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중간에 요구도 하실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도 좀 재판 진행 상황 같은 거 나한테 알려달라. 그리고 서면 같은 것도 전달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걸 거부하진 않겠죠. 그쵸, 그건 거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송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은 나이 사건 검색에서 영상을 하나 올려뒀으니까 보시면 보시고 좀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변호사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아는 변호사가 없을 때 인터넷에서 양질의 변호사를 찾는 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